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박사과정 이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이 SD로라라는 이름의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인 Scalable Decoupled Low Rank Adaptation for Class Incremental Learn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5에 게재된 논문으로 현재 사이테이션은 1회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먼저 이 Continual Learning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간 다음에 해당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방법론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Continual Learning입니다. Continual Learning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혹은 파인 튜닝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이 컨티뉴얼 러닝은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널리지도 잘 보존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catastrophic forgetting 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continual learning은 결국에는 이 모든 continual learning은 궁극적으로 이 catastrophic forgetting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새로운 태스크가 도입될 때 이전 태스크의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렇게 A를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B를 학습을 했을 때 B는 당연히 학습을 하니까 성능이 증가하지만 A, 그러니까 과거에 학습했던 이 A에 대한 성능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 현상을 catastrophic forgetting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continual learning은 결국에는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ontinual learning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기반 접근법으로 이렇게 continual learning을 또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론 기반 접근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나리오 기반 접근법에 있어서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는 시나리오를 풀기 위해서 방법론 기반 접근법에서 어떤 문제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연계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방법론이 제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풀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이고 여기서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식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선택한 시나리오와 방법론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론 또한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는 시나리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와 그리고 아키텍처 방식의 방법론을 모두 혼합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접근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조금 저게 뭐지? 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자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쨌든 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도메인, 그리고 태스크, 그리고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이렇게 세 개 종류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 연구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시나리오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이나 혹은 독자적인 시나리오를 이제 제안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간결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태스크가 컨티뉴얼하게 추가되지만 싱글 헤드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태스크 1부터 5까지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잠깐 이 태스크라는 표현이 다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태스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뭐 분류나 회귀 혹은 세그먼테이션과 같은 이러한 태스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부분 집합 그리고 컨티뉴얼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엠리스트 데이터셋인데 원래라면 0부터 9까지 한 번에 학습을 해야 되지만 이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 10개를 2개씩 잘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2개를 하나의 집합으로서 보고 그것을 태스크로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에서는 이 0과 1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분류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 헤드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클래스 인크리멘탈과 태스크 인크리멘탈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에서는 이 데이터가 그냥 바로 0과 1로 분류하는 하나의 헤드로만 구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헤드 역시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두 태스크 5까지 학습을 하고,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가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입력 테스트 단계에서 7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해당 7이 몇 번째 태스크에서 학습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이 그냥 이 이미지 단독만을 이용해서 해당 이미지의 클래스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스크 아이덴티티는 사용 불가하다라는 것이 이 이미지를 추론할 때 어떠한 정보 없이 그냥 바로 추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인 접근법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보자면 결국에는 이 방법론들은 과거 태스크에서 학습한 논리지를 보존하고 새로운 논리지를 잘 학습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론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를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방법론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아키텍처, 그리고 리허설,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론입니다. 이제 과거에 학습한 태스크의 샘플들을 일부 저장해 놓는 이 리허설 기반의 방법론들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장해 놓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이 리허설 프리 방식의 방법론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론은 이 아키텍처 베이스 어프로치의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어프로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각 태스크를 학습했을 때 모델 구조 자체를 변형하거나 확장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태스크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해당 공간 안에 해당 태스크의 논리지를 저장을 해두고 그것을 다른 태스크의 지식과 덮어 쓰이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장치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아키텍처 어프로치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업별 매개 변수를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구현하는 방식에 맞춰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듈식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PEFT 방법론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가지고 이 로라와 이 프롬프트 튜닝과 같이 그러니까 활용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논문에서는 이 이상적인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이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허설 프리, 그 다음에 인퍼런스 에피션시, 그리고 엔드-투-엔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각각의 표현을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리허설 프리는 워낙에 당연한 부분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퍼런스 에피던시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단계에서 태스크 인식을 위해 추가적인 인퍼런스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경우를 먼저 보여드리면 아래의 경우는 기존 연구였던 L2P라는 이름의 방법론의 예시입니다. 이 프롬프트 풀 안에 각 태스크에 특화된 프롬프트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는 이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추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만을 가지고 프롬프트 안에서 이 이미지가 해당되었던 태스크의 프롬프트를 찾아와서 그것을 또 추론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입력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어떤 태스크인지 인식을 하기 위한 추가 인퍼런스가 존재를 했습니다. 기존의 방법론은. 근데 이러한 인퍼런스가 그냥 단순하게 뭐 유사도를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유사도를 찾는 것은 맞는데 VIT를 아예 통째로 한 번 더 인퍼런스를 시킵니다. 굉장히 큰 메모리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엔드-투-엔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결국에는 이 역시도 이 태스크 인식하는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입력으로 들어온 이 이미지와 이 프롬프트 풀 안에 있는 프롬프트 간을 찾기 위해서는 입력 이미지를 쿼리로 그리고 프롬프트 안에 있는 키가 존재를 하고 이 둘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 쿼리와 키 간의 연결성을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프로세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드투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러한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입력 이미지를 통해서 그에 특화된 프롬프트를 찾고 바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론들을 잠깐 하나씩 보여드리면 L2P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과정이 필요했고 프롬프트의 키와 입력 데이터를 연결하는 그리고 프롬프트 선택을 위한 추가 추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듀얼 프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코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 엔드-투-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구현을 했지만 이 프롬프트 선택을 위한 추가 추론은 여전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방법론들도 역시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존의 방법론들이 이런 식으로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SD로라는 이런 부분을 모두 극복해서 이상적인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해당 논문에서는 일단 먼저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기존 풀 파인 튜닝과 비교를 했을 때 로라는 크기와 방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구에서는 미세 조정 시 크기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을 해보면 이상적인 CL의 세 가지 특성을 만족을 하면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위해 로라를 활용하지만 크기와 방향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SD 로라인 겁니다. 그래서 SD 로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SD 로라는 컨티뉴얼 러닝에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상적인 CL이 갖춰야 할 세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태스크마다 로라를 추가하지만 로라 웨이트의 매그니튜드와 디렉션을 분리한 뒤 각각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은 실제로 SD 로라의 그런 피규어는 아니지만 조금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른 논문을 차용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셀프 어텐션의 쿼리와 밸류에 로라를 추가하는 것은 동일하고 이런 식으로 각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마다 로라를 계속해서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여기서는 그냥 로라를 계속해서 추가를 했지만 SD 로라에서는 이 매그니튜드와 디렉션을 분리를 해서 각각 업데이트를 한다. 라는 부분이 주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D로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키텍처 자체는 앞선 방법론들과 비슷합니다. 각 태스크가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로라를 추가한다. 그리고 백본 웨이트는 학습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라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다만 잠깐 로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 이 로라는 사전학습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PFT 기법 중 하나입니다.
모델을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시킬 때 기존의 가중치 행렬을 직접 수정하는 대신 이 가중치 행렬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로우 랭크 공간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WO를 직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우 랭크를 가진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로 구성된 로라 어댑터를 얘와 얘 같이 연결을 해주고 이 행렬들의 곱과 합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인 출력을 만들어서 이 로라를 학습함으로써 해당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이 파인 튜닝하는 것이 이 로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직접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두 개로 나눠질 로우 랭크 매트릭스를 학습을 하는 것이 연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이 SD 로라는 로라의 구조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컨티뉴얼 러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을 분리해서 학습한다라는 것이 주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전 작업에서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학습된 방향은 고정하고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과 모든 방향에 대한 크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 1에서는 먼저 크기와 알파로 작성되어 있는 크기와 그리고 이 AB로 작성되어 있는 방향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만 태스크 2로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태스크의 크기는 학습을 하면서 두 번째 태스크의 크기와 방향을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첫 번째 학습한 태스크의 로라의 방향은 학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T까지 쭉 이어서 학습을 하는 것이 SD 로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학습 대상은 모든 로라의 크기, 그리고 현재 로라의 크기와 방향, 학습을 고정하는 것은 이전 태스크들의 로라 방향, 이렇게 함으로써 크기와 방향을 분리해서 각 태스크마다 로라를 학습하는 것이 SD 로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코드를 보여드리면 해당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과거 태스크들의 로라 방향이고 require grad first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주요 학습하는 대상들인데 학습하는 크기와 그리고 방향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로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S 로라에서는 이 로라를 크기와 방향을 별도의 러너블 파라미터로서 구성을 해주고 다만 이 방향은 학습을 할 때 노멀라이즈 해줌으로써 크기는 반영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로라의 크기와 방향을 각각 분리를 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태스크들의 로라 크기,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로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주요한 특징이 단순히 방법론 제안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empirical analysis와 그리고 theoretical analysis를 통해서 왜 이런 SD 로라가 잘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논문에서는 분석 실험을 수행을 하고 세 가지 키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 태스크들에 대해 미세 조정한 가중치들은 서로 가깝게 모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개의 태스크를 갖는 이미지넷 R과 VIT-B16 모델로 학습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웨이트와 의 차이 대비, 그러니까 오리지널 웨이트와의 차이 대비 다른 태스크 웨이트와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 결과는 각 태스크 웨이트를 비교한 결과 오리지널보다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과의 차이보다 다른 웨이트들 간의 차이가 더 적은데 그 대비값이 1보다 작고 그것이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와 C 같은 경우에는 첫 태스크에서는 방향만 학습한 후에 이후에는 오직 로라의 크기만 학습한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인 로라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작업에 대한 미세 조정된 가중치들이 서로 근접하게 존재를 하며 하나의 학습된 방향만 고정해도 비교적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작업, 특히 초기 작업에서 학습된 방향이 연속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분류기가 초기 작업에서 학습된 방향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나중에는 추가된 방향들은 해당 작업의 특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약간의 조정 역할만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D로라는 결국에는 이 모든 작업에 공유되는 낮은 손실 경로를 효과적으로 찾아내는데 강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의 피규어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학습한 이 태스크의 로라의 방향과 그 두 번째 학습한 로라의 방향이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파라미터에 최적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어, 편향될 텐데, SD 로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라미터 공간 간의 공통 파라미터로 이제 수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낮은 손실 경로를 찾게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된 방향들을 따라 파라미터 업데이트 크기를 선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 모든 작업에 대해서 낮은 손실을 보이는 중첩된 영역, 그러니까 모든 작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이 경역으로 수렴하는 경로를 이제 찾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 태스크들은 미세조정한 가중치들은 서로 가깝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전 작업, 특히 초기 작업에서 학습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SD로라는 모든 작업에 공유되는 낮은 손실 경로를 효과적으로 찾아낸다. 라는 분석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이론적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 순차적 태스크들 모두에 대한 중첩된 저손실 영역에 있는 최적 업데이트 행렬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태스크들이 모두 공유를 하고 있는 공통 파라미터로 로라를 수렴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것을 이렇게 W 스타라고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경사광법을 통해서 로라 행렬을 A와 B를 학습을 시키면 이들의 곱 A, B는 이상적인 총 변화량 델타 W 스타의 주성분을 순서대로 근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A, B가 처음에는 델타 W 셋 스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닮아가고,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각 주성분을 닮아가고 최종적으로 이 델타 W 스타를 근사하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D 로라가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학습을 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태스크에 모두 공통적인 이제 파라미터 공간으로 수렴하게 되고 근사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앞서 분석들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를 하면, 여러 작업에 대한 미세 조정된 가중치들이 서로 근접하게 존재를 하게 되고 하나의 학습된 방향만 고정해도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초기 작업에서 학습된 방향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작업에 대해서 낮은 손실을 보이는 중첩된 영역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 파라미터 행렬의 주성분을 순차적으로 근사한다. 라는 이 네 개의 포인트를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진행되었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SD로라 논문에서는 일종의 변형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SD로라 RR과 SD로라 KD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R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데,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랭크의 값을 낮은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연산과 메모리 비용을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KD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제곱법 기반의 KD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앞서 학습한 로라들을 이용해서 후반에 학습한 로라에 대해 근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후반에 학습한 로라를 추가하지 않고 앞서 학습한 로라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SE 로라 KD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랭크 리덕션을 하더라도 로라는 계속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 제곱법 기반의 KD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로라 학습이 끝난 후에 이전에 학습된 방향에 의해 선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선형 근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로라의 파라미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먼저 새로운 태스크의 로라를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로라와 앞서 학습한 로라들을 이제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선형 개수를 찾게 됩니다. 이제 피팅을 하게 되고 레지듀얼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이 임계값보다 적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로라들 방향을 이용을 해서 새롭게 학습한 로라를 선형 근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이 새롭게 학습한 로라를 추가하지 않고 이 선형 개수들을 기존 로라 방향의 가중치 값에 크기 값에 더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이 SD 로라의 K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대해서는 이 벤치마크로서 이미지넷 R과 이미지넷 A, 도메인넷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컨티뉴얼 러닝에 맞춰서 다수 태스크로 분할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밸루에이션 메트릭으로는 에버리지 어큐러시와 에버리지 애니타임 어큐러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에버리지 애니타임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각 태스크 학습이 끝날 때마다 앞서 학습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정확도를 계산하고 이를 누적내서 평균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스크가 진행됨에 따라서 얼마나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로라에 대한 임플멘테이션 디테일로 랭크는 10을 사용을 하고 있고 A는 타이밍 초기화 그리고 B는 제로 초기화로서 일반적인 로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R과 KD에 대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요. 베이스라인과 트레이닝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항상 그렇듯 자기들의 방법론이 가장 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5개, 10개, 20개의 순차적 태스크를 나눠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태스크의 수가 늘어도 자신들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기존 방법론과 큰 격차를 벌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과 KD 같은 경우에는 SD 로라보다는 좀 성능 저하가 있지만 그럼에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태스크가 추가되더라도 역시 SD 로라가 가장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라미터 그리고 효율성 분석 부분입니다. 역시 SD로라는 추론 시 작업별 프롬프트 선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프로라와 함께 가장 높은 추론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허설 없이 로라 파라미터를 더욱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원이 제한된 연속학습 환경에서 이상적인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서는 이제 이와 같은 세팅으로서 각각 실험을 진행을 하고 나온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처음 학습한 방향을 고정하지 않고 학습하는 경우 오히려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를 통해서 초기 학습한 로라의 방향을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로라의 크기를 각 로라에 대해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경우 성능이 향상된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드린 ST로라는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카타스틱 포게팅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상적인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이 갖춰야 할 세 가지 특성을 제시를 했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방법론인 ST로라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마다 로라를 추가를 하지만 이 로라 웨이트의 매그니튜드와 디렉션을 분리한 뒤 업데이트를 하는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에 기반을 해가지고 엠피리컬 어널리시스와 시리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제한 방법론의 효과와 키포인트들을 제시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SROR RR과 KD라는 변형 방법론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기존의 PEFT 방법론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컨티뉴얼 러닝에 매우 적절히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강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 인식 단계 없이 컨티뉴얼 러닝 그리고 인퍼런스가 가능함을 보여주면서 로라를 통해서 태스크 공통 파라미터 영역으로의 수렴이 가능함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